네, 매일 아침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하루를 관통하는 진짜 인사이트만 쏙쏙 뽑아드리는 BT의 5분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복잡한 세상 딱 5분 만에 핵심만 파헤쳐 드릴게요.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단골 카페 가셨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플라스틱 빨대 안 줍니다. 이런 말 듣고 황당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요. 이게 저 멀리 이란 앞바다에 떠 있는 녹슨 폐원유 탱크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들이 바로 그 플라스틱 빨대부터 시작해서 중동의 원유 탱크, 그리고 평범한 가정의 모바일 게임 결제 내역까지 아주 다이나믹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세계 경제의 톱니바퀴가 우리 일상을 어떻게 쥐고 흔드는지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그 거미줄의 중심인 이란부터 가보죠. 보통 중동에서 갈등 터지면 기름값 오르겠네 하고 많은데 이번 자료들 보니까 상황 디테일이 약간 충격적이더라고요. 미국의 해상 봉쇄 때문에 이란 원유 수출길이 사실상 끊겼잖아요. 맞아요. 수출량이 전쟁 전의 4분의 1도 안 되는 하루 56만 배럴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거든요. 네, 그래서 원유를 바다 위 유조선에 띄워두는 건 기본이고 이제는 뭐 버려진 폐탱크나 심지어 일반 컨테이너까지 동원해서 기름을 억지로 우겨 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란은 안 팔리는 원유를 굳이 계속 뽑아내서 쓰레기통에까지 보관하고 있는가? 이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수요가 없으면 그냥 생산을 잠깐 멈추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공장에 재고 쌓이면 기계 끄는 게 상식이잖아요. 나중에 제재 풀리면 다시 밸브 열어서 꺼내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일반 제조업과 원유 산업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원유 시추의 지질학적 메커니즘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란 유전들은 지질 구조가 상당히 취약해요. 땅속 깊은 곳에서 원유를 밀어 올리는 게 엄청난 지하의 자연 압력이거든요. 아, 자연적인 압력이요? 네. 근데 펌프 작동을 멈춰서 이 압력 균형이 한번 딱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유정 내부에 있던 불순물들이 굳어버리거나 아예 그 원유가 흐르는 지층 자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 비유하자면 그 막 흔들어 놓은 탄산음료 뚜껑을 꽉 닫아놓고 압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걸 멈춘다는 건 탄산이 다 빠져서 나중에는 펌프질을 해도 맹물만 나온다. 약간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맞습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오는 거죠. 한번 망가진 유전은 나중에 제재 풀려도 예전 생산량을 절대 회복 못 하거든요. 다시 뚫으려면 돈이 엄청 깨지겠네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은 평소엔 쳐다보지도 않던 비효율적인 철도를 통해서 중국으로 원유를 밀어내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니까요. 와, 미국은 이란이 스스로 그 기름 더미에 깔려 질식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이란은 파이프라인 터지기 직전까지 버티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치킨 게임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거대한 힘겨루기가 지금 글로벌 유가를 멱살 잡고 흔들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 시장에 되게 뼈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그 곧버스 투자 얘기죠. 저도 자료 보고 진짜 놀랐는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일종의 수학 공식처럼 접근했던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었어요. 원유 가격 하락에 2배로 베팅하는 그 곧버스 ETN 상품에 한 달여 만에 2,300억 원이나 몰렸더라고요. 네, 그 투자자들 논리는 이거였어요. 전쟁 리스크는 이미 고점이다. 이란도 결국 꼬리를 내릴 테니 유가는 무조건 떨어진다. 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예측이긴 한데 논리적이죠. 근데 그 논리적인 예측이 시장의 비논리적 공포랑 만났을 때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된 겁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에서 팽팽하게 버티면서 이 상품들 수익률이 불과 한 달여 만에 마이너스 75%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아니 마이너스 75%면요. 내가 1,000만 원 넣었으면 250만 원 남았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레버리지 볼 때마다 무서운 게 그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려는 것 같다 할까요? 방향이 한 번 틀리면 복리가 거꾸로 작동하잖아요. 250만 원을 다시 원금 1,000만 원으로 복구하려면 75% 오르는 게 아니라 300%가 뛰어야 되는데. 정확합니다. 그 변동성 끌림 현상 때문에 레버리지 장기 투자가 무서운 거예요. 더 절망적인 건 앞으로의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역 봉쇄가 장기화되면 유가가 12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120달러요? 와. 네, 이렇게 되면 이 상품들은 그냥 손실 회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조기 상환, 즉 강제로 청산당할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냥 시장에서 강제 퇴장당하는 거네요.
진짜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합리적인 베팅을 했다고 믿어도 비합리적인 시장에서는 파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자, 그럼 아까 오프닝에서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란에 꽉 찬 원유 탱크가 도대체 어떻게 내 단골 카페의 빨대를 뺏어간 겁니까?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시려면 납사라는 물질을 아셔야 됩니다. 원유 정제할 때 나오는 부산물인데 이게 플라스틱이나 비닐, 합성 섬유를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뼈대예요. 석유화학 산업의 밀가루 같은 거군요. 딱 그렇죠. 근데 중동 위기로 원유 수급이 불안해지니까 시장에 당연히 이 납사 공급망에도 차질이 생길 거다. 이런 공포가 쫙 퍼진 겁니다. 그 결과로 서울 일부 저가 커피 가맹점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인 거죠. 플라스틱 빨대는 하나만 줍니다. 매장컵 포장용으로 묵 바꿔드립니다. 이러면서 방어 조치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제가 자료 보면서 약간 의아했던 건 프랜차이즈 본사들 반응이었어요. 본사 측에서는 지금 물류 아주 정상 가동 중이고 재고도 넉넉하다? 우리는 그런 제한 지침 내린 적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그럼 이거 카페 사장님들이 괜히 과대망상에 빠져서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오버한다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일종의 생존 본능이거든요. 우리 예전에 요소수 사태 겪었잖아요. 아, 그때 진짜 난리였죠. 네, 글로벌 공급망의 그 미세한 균열 하나가 우리 실생활을 어떻게 마비시키는지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본사처럼 자본력 빵빵한 곳은 버티지만 박리담회로 승부하는 영세 가맹점들은 포장재 가격 몇십원만 올라도 마진이 그냥 다 날아가거든요. 아, 그니까 실제로 컵이 떨어졌다기보다는 공급망 흔들리면 가장 약한 고리인 나부터 죽는다. 이 공포가 선제적 행동을 유발한 거군요.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게 이런 불안 심리가 진짜 사재기로 이뤄지면 결국 본사 재고랑 상관없이 말단에서부터 찐 대란이 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나비 효과죠. 와, 촘촘하네요, 진짜. 자, 이렇게 외부 위기가 몰아치는 속에서 글로벌 경제 주도하는 거대 기업들은 또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체질을 바꾸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최근 증시에서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 굴뚝산업 대명사인 K철강주들이 무더기로 상한가를 쳤습니다.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도 11%나 급등했고요. 이거 이유가 뭡니까? 가장 직접적인 트리거는 역시 중국입니다.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의 조강 생산량이 202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거든요. 생산량이 확 줄었군요. 네, 그동안 전 세계 철강업계를 제일 짓눌렀던 악재가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 즉 공급 과잉이었어요. 근데 그 생산 둔화 소식이 들리니까 수급 개선 기대감이 빵 터진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조금만 삐딱하게 질문해 볼게요. 아니, 중국이 철강을 덜 만든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중국 내부 건설이나 제조업 경기가 그만큼 최악이라는 뜻이잖아요. 수요 자체가 박살나고 있는데 단순히 공급 줄었다고 한국 철강주가 하루에 11%씩 오르는 게 이게 설명이 되나요? 굉장히 날카로우신데요. 맞아요. 단순히 전통 철강 반사익만으로는 그 폭발력 설명이 안 됩니다. 여기서 포스코홀딩스의 속내를 들여다봐야 돼요. 포스코는 이제 더 이상 철만 파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아, 2차 전지 쪽이요? 네, 최근 시장 화두인 리튬 사업 같은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이 드디어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전기차 시장도 요즘 캐즘 현상이다 뭐다 해서 수요 꺾인다고 난리잖아요. 단기적 사이클은 분명 꺾였죠. 하지만 시장은 기업의 방향성에 베팅을 하거든요. 낡은 비즈니스 모델 벗어던지고 미래의 낮의 핵심 공급망 장악하려는 그 뼈대 변화를 높게 산 거예요. 한마디로 중국발 단기 호재랑 리튬이라는 장기적 체질 개선이 딱 맞물린 결과죠. 위기를 구조 변화로 뚫어낸 거네요. 그럼 포스코가 성공적인 변화를 보여줬다면 반대편에서 진짜 살을 깎아내는 혹독한 수술을 하는 것도 있죠. 삼성전자 얘기 좀 해볼게요. 50년 역사의 삼성가전이 식기세척기나 전자레인지 같은 걸 외주 생산으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1989년에 세운 말레이시아 공장도 문 닫는다고 하고요. 종합가전의 명가 타이틀을 스스로 내려놓는 건데 이거 좀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지금 자존심 챙길 여유가 없습니다. 현재 백색 가전 시장은 중국 저가 공세가 진짜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기술 격차는 거의 다 따라잡혔는데
물류비랑 인건비는 급등하니까 이건 뭐 직접 만들어서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외주로 돌리는군요. 네, 그래서 삼성이 이른바 애플식 전략으로 선회한 겁니다. 마진율 낮고 피 터지는 소형 가전은 그냥 외부 업체에 제조 맡기고 삼성은 설계나 브랜드 파워 그리고 냉장고 세탁기 같은 프리미엄 대형 가전에만 딱 집중하겠다는 아주 철저한 실리 위주 전략이죠. 근데 저는 그 애플식 전략이라는 포장지에 약간 의리구심이 드는 게요. 애플이 제조를 외주둘 수 있는 건 그 대체 불가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랑 맹목적인 팬덤이 있어서잖아요. 사람들 아이폰 사려고 밤은 새워도 삼성 전자레인지 사려고 밤 새우진 않는단 말이죠. 과연 삼성 가전이 브랜드 파워만으로 저가 제품 외주 줘서 마진 넘길 만큼 지금 압도적인가요? 그냥 원가 압박에 밀린 비용 절감을 너무 포장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와, 정확히 그 지점이 삼성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외주 줬다가 품질 관리 삐끗하거나 브랜드 프리미엄 유지 못하면 나중에는 그냥 중국산 제품에 삼성 로고만 띡 붙여서 파는 껍데기 회사로 전락할 위험이 분명히 있거든요. 게다가 타이밍도 진짜 기가 막혀요. 밖으로는 공장문 닫고 비상경영 하는데 안으로는 노동조합이 천문학적인 성과급 요구하면서 총파업 예고했잖아요. 살아남으려고 수술대 위에 누웠는데 의사랑 환자가 멱살 잡고 싸우는 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모순적인 상황이 지금 한국 거대 기업들의 딜레마를 정확히 보여주죠. 외부 충격 방어하기도 벅찬데 내부 에너지가 혁신이 아니라 갈등으로 다 분산되고 있어요. 이거 하나로 못 묶어내면 아까 말씀하신 그 애플식 전략, 진짜 허울 좋은 포장지로 끝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참 기업들도 이렇게 생존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평범한 개인들 삶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이제 시선을 우리 일상으로 쫙 좁혀볼게요.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 보면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강북 종로구 쪽 매물은 흡수율이 200%를 넘습니다. 매물 10개 나오면 20개나 팔린다는 거네요. 나오는 족족 채간다는 뜻이죠. 네, 근데 항상 부동산 중심이던 강남, 서초 지역은 흡수율이 10% 안팎이더라고요. 강북 아파트 거래 속도가 강남보다 6배나 빠릅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강북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겁니까? 이걸 단순한 유행 변화로 보시면 안 되고요. 대출 규제랑 고물가, 거기다 전세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만들어낸 실수요자들의 강제적 외곽 이동 현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발적인 게 아니라 강제적인 거군요. 네, 지난 몇 년간 유행했던 그 영웅까지 끌어모아 핵심지에 베팅하는 영끌의 시대가 끝난 거죠. 대출은 꽉 막혔고 세금 부담은 커졌는데 매매 대기자들이 머무는 전세 가격은 지금 무섭게 치솟고 있잖아요. 결국 내가 살 집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강남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현실적으로 대출 나오는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뜻이네요. 어찌 보면 거품 빠지고 실거주 위주로 건강하게 재편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이면에는 팍팍한 경제 현실이 사람들 등 떠밀고 있다는 생각에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경제적 압박이 그냥 이사 가는 걸로 안 끝납니다. 이 불안 심리를 파고드는 악랄한 범죄들이 진화하고 있어요. 최근 금융감독원 AI 감시 결과 보셨나요? 유튜브나 SNS에서 유명인 사칭해서 확실한 종목 찍어주겠다 이런 핀플루언서 사계주 타겟이 누군지 아십니까? 은퇴자금 준 5060 세대예요. 1인당 평균 피해액이 무려 1억 8천만 원입니다. 와, 평생 갈아넣은 퇴직금이 그냥 한순간에 증발하는 거네요. 네, 오죽 심각하면 다음 달부터 박신혜 배우가 대대적으로 공익 광고 캠페인까지 나서겠어요. 이 사기 범죄 메커니즘을 뜯어보면 그 경제적 불안감이 어떻게 범죄의 자양분이 되는지 딱 보입니다. 노는 길어졌는데 금리는 낮고 물가는 오르니까 은퇴자들은 내 자산이 녹아내리고 있다. 이런 공포에 시달리거든요. 사기꾼들은 AI나 딥페이크 써서 그 공포를 확실한 동아줄처럼 위장해 던져주는 거죠. 근데 이 사칭 범죄가 주식 리딩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서 더 소름 돋더라고요. 텔레그램 보니까 홀로그램 박힌 실물 신분증부터 모바일 정부 24 화면까지 완벽하게 위종하는 가짜 신분증이 수십만 원에 거래되고 있대요. 전 처음에 이거 그냥 10대들이 술, 담배 사려고 호기심에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바로 그 아니란 인식이 이 범죄를 미친 듯이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위조 신분증 시장의 진짜 고객과 목적은 완전히 달라요. 이 정교한 가짜 신분증이 타인 명의 도용하는 부동산 전세 사기나 비대면 대출 횡령 같은 치명적인 중범죄의 마스터키로 쓰이고 있거든요. 마스터키요? 네, 신분증 위조랑 행사는
현행법성 벌금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발되면 무조건 10년 이하 실형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중범죄인데 사람들이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거죠. 와, 벌금형이 아예 없다는 건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게다가 이거 위조업자한테 만들어달라고 할 때 내 진짜 사진이랑 인적사항 다 넘겨야 되잖아요. 범죄 조직한테 내 진짜 개인정보를 돈까지 얹어주면서 상납하는 꼴이네요. 그 정보가 나중에 보이스피싱에 어떻게 쓰일 줄 알고요? 스스로 무덤 파는 완벽한 이중대치죠. 자, 지금까지 아주 무겁고 굵직한 이야기들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마지막 자료는 진짜 우리 일상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청취자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젯밤 일어났을 법한 사연인데요. 온라인 커뮤니티 뜨겁게 달군 사연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월 500만 원 버는 외벌이 가장이 있습니다. 아내한테 생활비로 150만 원 보내고 본인 한 달 용돈은 30만 원이요. 남는 돈은 다 대출이자나 고정지출로 나가고요. 아주 현실적인 세팅이네요. 네. 근데 이분이 술, 담배도 안 하고 유일한 낙이 모바일 게임인데 50일 동안 모바일 게임에 딱 10만 원을 결제했다가 아내한테 들켜서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는 겁니다. 아내는 이 빠듯한 살림에 제정신이냐 질책했고 남편은 나도 숨 좀 쉬고 살자면서 폭발한 거죠. 자, 여러분이라면 이 부부싸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게 참 누리꾼들 대립이 엄청 팽팽했는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생존 방식의 충돌을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남편 옹호하는 쪽은 한 달에 6만 원 꼴인데 술도 안 마시고 집에서 스트레스 푸는 거면 해자스러운 가성비 휴식 아니냐 이러고요. 그렇죠. 반대로 아내 옹호하는 쪽은 세 식구 생활비 150만 원이면 진짜 식비 쪼개가며 피말리는 수준인데 게임에 10만 원 태우는 건 가족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죠. 저는 이 논쟁 보면서 이게 단순히 10만 원이라는 액수 싸움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결국 인플레이션 시대가 우리한테 던지는 좀 폭력적인 질문 같달까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잖아요. 여기서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책임과 절약이 먼저냐, 아니면 이 지옥 같은 하루를 버텨내는 개인의 숨통, 산소호흡기가 먼저냐, 이 두 생존 본능이 식탁 위에서 정면 충돌한 거거든요. 정확합니다. 경제가 풍요로울 때 10만 원은 그냥 소소한 취미 비용이었어요. 근데 경제적 압박이 심해지니까 그 10만 원이 무책임 혹은 억압이라는 거대한 상징으로 변질돼 버린 거죠. 거시경제의 위기가 우리 집 안방으로 들어올 땐 뉴스 속 숫자가 아니라 부부간의 날선 가치관 충돌로 발현된다는 걸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네요. 자, 오늘 우리가 탐구한 자료들 쭉 펼쳐놓고 보니까 약간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거대한 세계 경제 톱니바퀴, 단 하나도 독립적으로 도는 게 없습니다. 이란의 지질학적 압력이 호르무즈 해협 건너와서 내 투자 계좌 박살내고 동네 카페 빨대 치워버리잖아요. 맞아요. 중국 철강 생산량에 따라 한국 기업 주가 요동치고 물류비 압박에 50년 된 삼성가전이 수술대 오르고요. 네, 그리고 그 압박은 실수요자들을 서울 외곽으로 밀어내고 불안한 은퇴자들 노리는 딥페이크 사기로 결국 부부의 10만 원짜리 부부싸움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 나비 효과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명확해요.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기민한 대응이라는 거, 그리고 경제적 공포가 밀려올수록 본질을 꿰뚫어보는 시선만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다 위 폐탱크부터 거실 게임 결제까지 다 엮여있는 거대한 생태계를 확인하셨는데요. 여러분께 마지막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내 의지랑 상관없이 이 거시경제 파도가 여러분의 일상을 덮쳐올 때 여러분은 이 충격을 튕겨낼 수 있는 단단한 심리적, 경제적 방파제를 어떻게 구축하고 계신가요? 허황된 사기나 가짜 정보에 기대는 대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한 번쯤 치열하게 고민해 보실 시점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깊이 있는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아침 복잡한 세상에 얽힌 실타래를 가장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자료탐구 시간,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갑과 일상에 직결되는 서늘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